쓸모와 최근 일본 후지산의 모습이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겨울의 후지산 정상은 늘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후지산 정상에는 여느 때처럼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찍힌 후지산의 모습은 그동안 말해왔던 화산 폭발이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일본 전문가 후지 도시쓰구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은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7, 8년 전부터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경고는 있어왔지만 이번 경고는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 교토부 미야즈시 이와 가하나 마을에는 한 주민부부가 해안가에 널브러진 3m의 대왕 오징어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오징어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매우 드문 현상인데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일본 수도권에 악취가 나서 대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소동이 일어났고 지난 16일에도 지진의 전조로 불리는 심해어인 대왕산갈치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갈치가 지진이나 쓰나미가 임박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용왕이 보냈다는 미신이 있기에 이 또한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대지진도 두렵지만 만약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분화한 지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이 화산재로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물류가 막혀 식량 수급 및 수도 기능 또한 완전히 중단됩니다. 후지산은 약 300여 년 전에 분화했는데 약 2주 동안 분출된 재해 폐기물은 9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무려 37배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일본이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이 자연을 오염시킨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최근 오염수 처분 결정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다며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에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 현지 주민들도 강력히 막으려고 하는데도 무조건 강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강행은 지난 19일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말이 힘을 더해줬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IAEA의 일본 편들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IAEA가 이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상당수가 일본인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엔화의 힘을 활용해 IAEA를 속속들이 장악한 상태라며 사실상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IAEA에 온갖 로비를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이전 일본인 아마노 전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문제를 조사하자고 했더니 당장 500만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이 가장 인접한 나라이니 일부 비용 분담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내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고 반성도 안 하는 나라라며 분개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도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며 일본 유튜브 등 홍보에 총 2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수증기 방식으로 방출하는 더욱 안전한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출을 선택하면서 고작 200억으로 홍보하며 위험성을 은폐하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지역은 방사선 유출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인구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가구당 2천만 원을 줄 테니 후쿠시마로 가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르노빌에서도 원전 사고가 30년이 지났지만 50km 밖에서 농작물의 방사성 물질이 범벅이 되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일본도 30년이 지나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한 나라이지만 자연재해를 막기는커녕 자국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전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전세기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과거를 지우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지우려고 하는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일제차에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 호모트 헐버트와 함께 한국을 위해 몸을 바친 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중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아 독립유공자가 된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후 32이라는 나이의 베델은 영국 신문사 데일리 클로니클에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 세계 뜨거운 관심사였던 러일 전쟁의 취재를 위해 입국했지만 베델은 일본이 한국에 저지르는 만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은 친위적인 기사를 요구했으나 베델은 정의감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오히려 일본 행동에 분노해 덕수궁화제는 일본이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의견의 기사를 과감하게 게재했습니다. 베델은 이후 데일리 클로니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후는 한국에 영자신문이 없다는 점을 알고 한국에서 영자신문 사업을 계획했고 1904년 민족개몽 독립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구한말 대표 정론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치해법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대한매일신보는 항일의 중심 언론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뺏기자 문화재를 약탈한 한 일본인의 만행을 목도했습니다. 다나카 미스아키 일본 국내 대신은 고종황제가 기념으로 나에게 하사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고려시대 유물 경천사 10승석탑을 해체해 도쿄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들은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개성군과 풍덕군 접경 지역에 있는 경천사탑은 고려 공민왕 때 공주를 위해 옥석으로 10층 높이로 세운 수백 년 된 유물이다. 그런데 무슨 허가를 받았는지 일본인들이 그 탑을 무너뜨려 일본어로 실어간다 하기에 두 군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맹세했다고 한다. 베델은 이 기사를 쓰며 전 세계에 알렸고 일본의 국내 여론도 이 같은 행동을 문제 삼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조차 탑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반환 요구 끝에 1918년 경천사 10층석탑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경천사 10층석탑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헤이그 특사와 3.1운동을 지원한 미국 선교사 호모 털버트 박사는 베델과 함께 석탑의 반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악랄한 일제는 온갖 수를 써서 베델을 추방하고 대한매일신보의 폐간을 모략했습니다. 결국 베델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영국 영사관 고등법원은 6개월 근신형과 3주간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하이로 끌려가 3주간 금고형을 살고 2차례 재판을 받으며 베델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신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베델은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한국을 생각하며 이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 2년 전 베델의 손녀는 한국을 찾아 할아버지 유품을 기증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 살던 때를 좋아했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종종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본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영국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과거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고 최근에는 독일 베를린시에 세워진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서서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싸워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보게 만들며 이를 기회로 국산에 나서고 베를린 소녀상은 결국 독일 시민들과 연대하여 지켜냈습니다. 많은 이들은 역사를 지우는 일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일조차 자연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림수산품과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3개월째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닭, 돼지, 소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수산물, 야채, 과일, 계란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른 모습인데요. 계란 한 판에 8,000원, 사과는 한 개에 3,000원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물가마저 기승을 부리니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죠. 이에 맥도날드까지 가격 인상을 선포했는데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는 8년 만에 200원 오른 2,200원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 등 총 30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제품 중에서는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가 4,500원에서 4,600원, 불고기 버거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죠. 탄산음료도 100원, 커피는 사이즈와 종류에 따라 100원에서 300원까지 가격이 인상되는데 전체 품목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2.8% 정도입니다. 맥도날드는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토마토와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30% 급등한 것을 가격 인상 이유로 꼽았죠. 이번 가격 조정은 지속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 속에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가격 조정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 할인 프로모션인 맥런치를 다시 도입할 계획인데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특정 메뉴를 평균 약 1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볼 수 있죠. 맥런치는 2005년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다가 2018년 서비스를 종료했었죠. 돌아온 맥런치는 가격 인상이 시작되는 25일부터 출시됩니다.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195 버거,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맥치킨 모짜렐라, 슈슈버거, 쿼터 파운드 치즈 등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7종의 인기 버거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호주 남부 지역 사업 총괄을 담당했던 앤토니 마르티네즈 대표 부임 이래 한국 맥도날드는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메뉴의 빵을 마가린 함량이 증가한 빵으로 교체,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이자 인기 메뉴로 빅맥을 매골데이에 포함하고 앱을 통해 매일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개선을 실행에 옮겼죠. 광고를 통해서는 배철수의 나레이션으로 진중함을 더해 더욱 맛있어졌다는 것을 어필했고요. 덕분에 한국 맥도날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불황 속에서도 9%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1940년 설립된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햄버거의 대명사가 됐죠. 맥도날드는 코카콜라, 아이폰과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메뉴 빅맥의 가격을 토대로 물가를 산정하는 빅맥 지수 개념이 존재할 정도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압구정에 맥도날드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각 나라별 시그니처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해외여행의 묘미로 꼽히죠. 말레이시아 맥도날드에서는 셀프바 형식으로 소스를 펌핑해 덜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나 후추도 취향껏 뿌려 먹을 수 있고요. 쿠알라룸푸의 맥도날드 직원은 까만 터번 같은 것을 두르고 있다고 해요. 필리핀 맥도날드는 디저트가 특화되어 있는데 번화가에 위치한 맥도날드에는 디저트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주는 맥플롯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시키면 마시멜로우, 초콜릿 시럽 등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 맥도날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거 아시죠? 마쿠도나루도 맥도날드의 일본식 발음이죠. 줄여서 마쿠 혹은 마쿠도라고도 하는데요. 한국 맥도날드와 일본 맥도날드를 비교해보면 일단 메뉴가 다릅니다. 사진을 보면 버거 크기나 토마토, 패티 등의 재료 두께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실제로 주문을 해봐도 일본 맥도날드 햄버거 크기가 더 작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눈에 띄는데요. 음료 사이즈만 해도 같은 라지 사이즈인데 차이가 심하죠. 한국 사람이 일본 맥도날드에 가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감자튀김을 주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케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케찹 없이 감자튀김을 먹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일본 맥도날드에서는 주문할 때 케찹을 따로 요청해야만 챙겨줍니다. 달라고 하면 주긴 줍니다. 뭐지 하면서 케찹 없이 감자튀김 드신 분 많으시죠?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또 한 번 놀랄 수 있죠. 세트 메뉴 하면 버거와 감자튀김, 음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구성을 떠올릴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세트 메뉴에는 감자튀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버거와 음료 구성이 세트 메뉴였죠. 게다가 세트 메뉴의 기본 음료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였고요. 감튀 없는 런치 세트에 스몰 사이즈 음료를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지? 이게 점심이 된다고? 일본인은 정말 소식을 하는 걸까 의문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요즘은 일본에서도 세트 메뉴에 사이드 메뉴가 포함되어 있네요. 일본에는 백엔버거로 유명한 100엔짜리 버거 메뉴도 있는데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 빵에 얄팍한 패티 한 장, 겉으로 보면 크기도 장난감 같고 정말 마카롱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부실한데 어떤 맛이 날지 상상이 안 가네요. 맥모닝 메뉴와 운영시간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저녁시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맥모닝을 아침맥, 저녁 메뉴를 저녁맥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부터 판매되는 저녁맥 메뉴에
메뉴에는 쌀로 만든 라이스 버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 재팬은 지난해부터 라이스 버거 3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기간 한정으로 내놓은 메뉴가 저녁 맥 메뉴가 된 셈이죠. 라이스 버거는 저녁 또는 야식으로 밥이나 일본식 식사를 선호하는 30, 40대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상당히 다르죠? 맛은 모르겠습니다. 기간 한정 장난감이 딸려오는 해피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소품을 좋아하는 어른들도 장난감을 모으기 위해 해피밀을 주문하는 분이 많은데요.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해피밀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50원이 기부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8일에만 50엔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네요.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 12월 사내 자선모금 행사 맥해피데이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한국 RMHC 재단에 총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맥해피데이는 해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자선모금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죠. 맥도날드의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 파트너사 등이 참여한 자선 경매와 한정판 굿즈 판매에 맥해피데이 수익금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억 원의 기부금이 마련됐고요. 한국 맥도날드는 해피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전국 매장에 모금함을 비치하는 등 국내 1호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건립과 운영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죠.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는 소아암 등으로 인해 장기 입원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병원 근처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집인데요. 전 세계 368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2019년 9월 경남 양산 부산대 병원에 처음 건립됐죠. 해피밀을 먹으면 장난감도 받고 기부까지 하는 셈이네요. 지난해 일본 맥도날드의 버거 메뉴가 한식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일본 맥도날드는 2020년 전 세계 맥도날드의 인기 소고기 버거를 테마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일본 인기 버거 메뉴로 소개된 이 메뉴가 논란의 주인공이 됐죠. 캐나다, 영국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소고기 버거에 일본이 내놓은 게 한국 대표인 갈비 컨셉의 버거였던 겁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이미지에는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와 함께 갈비맥이 대표 소고기 버거로 등장했는데요. 소개 문구는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많은 일본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친숙한 상품이다. 매운 소스에 담가 듬뿍 맛을 낸 갈비와 육즙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버거 명칭 중 갈비를 표기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한국식 고기구이인 갈비가 인기를 끌면서 가타카나로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카루비가 널리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갈비맥을 표기할 때 카루비가 가타카나가 아닌 히라카나로 표기돼 일본 고유 음식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상황이었던 거죠. 일부러 이를 노린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죠. 야키니쿠, 아바라 등 이미 고기구이나 갈비를 지칭하는 일본 고유 명사가 있음에도 굳이 순 우리말인 갈비를 선택한 의도에 대해서도 한식을 일본 음식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갈비맥 포스터에 일장기와 히라카나를 사용해 교묘하게 갈비라는 음식을 일본의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은 자국 대표 소고기 버거에 갈비맥을 소개한 일본 맥도날드 측에 강렬한 항의를 쏟아냈죠. 2016년 일본 맥도날드 45주년 기념으로 선보인 해당 제품은 지난해 논란이 되면서 현재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맛도 우리나라의 불고기 버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갈비에 대한 모욕이죠. 단일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